시작해도 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로부터 관측한 사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관측했지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이게 지구가 우주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은 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서 보면은 그 규모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태양계예요. 태양계인데 지구가 여기 있어요. 빨간 글자가 지구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이게 태양계고요. 그리고 여기가 태양이 있죠. 한복판에 태양이 있는데 이런 태양 근처에 여기 솔라 인터스텔라 네이버후드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 주위에 그 가까운 별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가깝게 우리 태양 주변에 태양이 여기 있어요.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크거나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냥 보통 별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크잖아요. 별들이. 이게 이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의 분포를 이렇게 본 거예요.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 태양이 여기 있어요. 중심도 아니에요. 중심도 아니고 여기 팔도 끊겨있는 팔에 어디 별들이 이렇게 붙여있어요.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은하가 아까 전에 우리 은하를 봤죠. 우리 은하가 여기 있어요. 은하 주변에 은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은하 주변에 이렇게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 주변에 보면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봐요. 그거를 은하단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그걸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슈퍼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은하고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은하들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그룹으로 보면은 아까 그 그룹이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있고 이런 그룹은 은하단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런 그룹도 있고요. 그룹인데 우리가 본 우리 은하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은 여기 있어요. 그 은하단은 은하가 수십 개부터 수천 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보고 좀 더 크게 스케일을 높여가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게 아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고 이런 은하 단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퍼져 있어요. 우주에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인데 아까 전에 이것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의미가 별로 중심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발견한 것이 이 네 가지 중인데 이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주의 나이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뭐냐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우주가 이 모양인데 오메가가 1이 되는 이게 직선 거리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면 13.7 빌리언 이어즈에서 우주가 폭발을 해요. 그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 나이예요. 우주가 팽창이 되는데 팽창되는 역순으로 쭉 가면 언젠가는 팽창이 시작될 점이 있잖아요. 그게 우주의 탄생이죠. 탄생부터 지금까지가 나이죠. 그럼 언제 죽느냐까지는 수명이고요. 우리는 지금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정확하게 지금 가장 측정이 된 것은 138억이에요. 138억 년이 우주의 나이입니다. 되셨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됐어요.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100억 내지 200억 년으로 추측을 했어요. 근데 138억으로 굉장히 오차 범위가 작게끔
관측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인데 김수현 박사님 계셔요? 안 오셨어요? 암흑물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셔요? 네. 암흑물질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하를 이렇게 사람들이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는데 은하 중심이 있고 그 은하 안에 별들이 많아요. 그 별들의 속도를 다 관측을 해봤거든요. 거리하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빨간 게 관측 자료예요. 은하 중심에서 거리가 어느 선, 이 은하 중심을 벗어나서부터는 모든 별들이 속도가 은하 중심을 향해서 돌아가는 속도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관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20여 년 전에 썼던 자료인데 이거는 여러 개의 은하의 자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다 평평하죠. 은하에서 보면은 중심에서 이렇게 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은하 중심에서 거리를 일정하게 나면은 다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중력과 끌어당기는 중력과 원심력이 맞아서 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데 태양이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 때 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고 궤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중력과 원심력이 딱 맞아져서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측 자료가 나왔는데 이 관측 자료 이전에도 은하단을 관측을 했어요. 은하단을 관측했는데 은하가 은하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은하단도 은하단의 중심을 초점을 해서 은하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걸 측정을 했더니 은하단도 어느 거리 이상으로는 그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해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보세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게 원심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이거는 그 다크매터를 설명하는 계산이고요. G에 R 스퀘어 M M이죠. 그 다음에 R에 M V 스퀘어. 이게 돌아가는 속도예요. 근데 M은 값을 지워버리고 R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V 스퀘어는 G에 RM이 되죠. 그러니까 V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별의 무게 질량이고 이거는 상수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R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이 거리에 비해서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풀면 y가 루트 x분의 1이잖아요. 이 함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관측한 자료대로 하면은 모든 은하는 모양이 붕괴돼야 돼요. 모든 은하단은 그 모양이 붕괴가 돼야 돼요. 왜?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모양을 지탱할 수 없잖아. 그러면 별들이 은하 바깥으로 다 흩어져야죠. 근데 몇억 년 동안 안 흩어지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뭐가 그래서 이게 속도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측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하가 막 흩어지는 그런 은하가 없고 은하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하 안에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별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질량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하가 있잖아요. 은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별하고 여기 있는 별하고 속도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안에 있는 질량을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 원심력을 크게 만드는 질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약 10분의 1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크면은 원심력도 이제 크게 나와서 빨리 돌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관측을 해서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에 속도에 만족하는 질량의 10분의 1분이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 있느냐는 소리예요. 그죠? 그거는 명백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질량을 관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질량, 숨어있는 질량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고 이게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상수고 그러면 거리에 비례되게끔 이게 보이지 않는 질량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거리에 누적돼요. 거리가 1배면은 이만큼 거리가 2배로 되면은 2배의 질량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거든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구로 보면은 지름이 2배가 되면은 볼륨이 8배씩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공에 그 기하학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직선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질량은 거리에 비례하게끔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크메터라고 해요. 왜 보이지가 않느냐? 만원경이 고장이 났냐? 아니에요. 이 물질은 중력은 작용을 하는데, 느끼는데, 빛하고 작용을 안 해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중력의 효과로 이렇게 그 원심력에 작용을 주는데 이 물질은 빛하고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꼭 보려면은 중력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관측할 수 있어요.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거로만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크메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빛하고 작용을 하고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은 보통 물질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물질. 별이나 은하나 있는 게 형성되어 있는 건 보통 물질이에요.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 베리온이라고 해요. 그런 물질에 비해서 이게 양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저게 뭐냐? 제가 있었을 때도 저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게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암흑 에너지예요. 다크메터라고 그러는데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이렇게 발견한 게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우주가 처음에 폭발을 했어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알았는데 폭발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폭발하는 것보다 더 빨리 폭발이 돼요. 더 빨리 팽창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팽창을 해요. 이것까지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얘가 뭐를 관측했냐면 팽창이 허블은 그 팽창이 등속이잖아요. 팽창이 일정하게 거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한번 왜 팽창하는 힘이 한번 빵 주고 난 다음에 그 힘이 없으니까 작용이 안 되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거든요. 등속 팽창 운동이에요. 근데 얘가 관측한 거는 뭐냐면은 팽창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팽창을 하는데 가속이 되어서 한다. 가속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힘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가해질 때 가속이 되거든요. 그 자동차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 달리다 계속 악셀레터를 밟아야만이 속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가속이 돼요.
등속 팽창이 안 돼요. 가속이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벌이 발견한 게 굉장히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했는데, 그럼 허벌도 틀린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비난할 수 없는 게 이 가속이 되는 게 15% 정도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허벌이 윌슨 텔레스코프를 했던 그 수준으로는 10% 정도 차를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천문대였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우주에서 허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보니까 10%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데 팽창이 가속 팽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암흑 물질까지 포함을 했어요. 서로 중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거든요. 잡아당깁니다. 그죠?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암흑 물질까지 포함해서 서로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긴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근데 우주는 서로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서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을 포함한 중력을 이겨내고 계속 누군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팽창을 빨리 하게끔. 15%나 빨리 하게끔. 그걸 이번에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질과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크 에너지라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다크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몰라요. 인간이 처음 겪어보는 에너지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느낄 수 없지만은 우주에 그게 작용하는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물리에서 진리를 관점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이런 에너지가 없어요. 물리에서는 4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인터랙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만, 없는 거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암흑 다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보통 에너지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에너지예요. 이게 4%에 해당이 돼요. 100으로 봤을 때 4%.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23%예요. 23%.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3%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 무엇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4분의 3, 거의 4분의 3이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암흑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25% 중에서 23%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어요. 암흑 물질이 뭔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들, 빛을 작용하는 물질들은 4%뿐이 안 돼요. 우주 안에서. 4%인데 그 중에서 10%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별이 되든 은하가 되든 모양을 가지고 있고, 보통 물질의 90%는 모양이 없이 이렇게 은하 사이에 그냥 뿌려져 있어요. 그거 성강물질이라고 해요. 별과 별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냥 죽처럼 부옇게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우주 전체에 대해서 0.4%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별이나 은하나 이렇게 인간들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이까지 현재 우주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기 쉽게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신성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우주라는 것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가지 그 철학 중에서 이런 데 관련돼서 목적인이라는 걸 모든 물질에 대해서 모든 그 우주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그걸 아까 전에 4%, 23%, 72%, 이거 73% 자료에 따라서 약간 1, 2%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숫자로 보면 18대 6대 1이에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18대 6대 1로 나눠져 있어요. 우주에.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서양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그래서 오자렌가 화성에 물이 발견됐다. 물이 발견됐으면 생명체가 반드시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하에 우리 태양계 이외에 행성이라는 말은 지구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플래닛.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건 항성이에요. 항성이라고 스타라고 그러고 항성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식어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것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은 아까 전에 봤지만 저기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 육안으로는 굉장히 보기 어렵고 어려운데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와 닮은 제2의 지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말은 지구와 같은 환경에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행성이 있는 것이 태양계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별에도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관측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별에도 태양처럼 행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렇게 가능성을 높아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는데 가속으로 팽창한다. 굉장히 빨리 팽창한다.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모르는 것이 18이고 모르는 다크 에너지가 뭔지 18이나 모르고 그리고 모르는 물질이 다크 매러가 6이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이에요. 1.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물질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크 매러에서 입장에서 보면 얘는 빛하고 이렇게 접촉을 안 해요. 빛하고 접촉을 안 하는데 보통 물질은 빛하고 접촉을 해서 반사를 해서 우리가 알아요. 모양 보잖아요. 우리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과 암흑이 있어요. 우리는. 왜? 빛하고 접촉을 하니까. 빛이 있으면 밝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암흑이에요. 맞죠? 근데 닥 매러 입장에서는 애시당초부터 빛이 없어요. 빛하고 접촉을 안 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도 없어요. 빛과 어둠이 없어요. 다크 매러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우리가 친숙한 빛을 접촉하는 물질들보다 6배나 많아. 우주 안에. 되셨습니까? 혹시 우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어요?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하나는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가고 있으면 그 우주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주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주의 경계가 있으면 팽창을 해서 크기가 있고 가고 있는데 네. 바꾸는 거예요. 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 18대 6대 1이 그냥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내 옆에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우주 중의 일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1이고 나머지 18과 6은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 옆에? 좋아요. 이게 왜 사라졌지? 마우스. 예,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옛날에도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떤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기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우주 바깥은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개념이 없이 질문하는 거. 몰라서 질문을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닥메러를 설명을 할 때 은하 구조 안에서 다크메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죠. 그죠? 근데 태양계 안에서 다크메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 이거 계산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태양의 질량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수금, 지화목, 토항성, 천왕성, 행왕성 쭉 알아요. 거리 알고 돌아가는 속도를 알아요. 계산해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태양의 질량만 있어도 충분해요. 됐죠? 가능 없어요. 그래서 뉴턴이 행성들의 그 운동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크메러 존재를 은하를 관측할 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답은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동어종으로 차있다고 그럴까요? 그 우주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우주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주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리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물론 다 모르는 물리 법칙도 있죠. 그렇지만은 물리 법칙에 인과가 적용되는 범위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주 폭발을 할 때 폭발 시점이 뭐냐면 그 시작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특이점이라고 해요. 특이점은 물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물리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 우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싱귤레리티는 우주가 아니에요. 싱귤레리티부터 빵 터지면서 터지는 그 찰나부터 우주가 시작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인데 공간은 그럼 어떠냐? 싱귤레리티부터 팡 터지는 그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나이가 138억이라고 그랬죠.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간 그 경계선이 우주 공간이에요.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똥이 차있든지 오줌이 차있든지 금으로 차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우리하고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뭘로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야 우주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물리학적으로 인간을 빼버리고 물리학적으로 그 공간 바깥하고 이 공간 안하고 물리학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물리를 인간이 만들었죠. 물리를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고 분해의 한계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발견한 거지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스님, 네. 지금 1대 6대 18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우주 폭발이고 전체 우주 밖에 뭐가 있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 전체가 인간들이 갖는 어떤 오감이나 인간이 생각해내는 그 사고 범위 내에서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그 실체는 뭔지 그거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 한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나 철학 쪽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렇게 질문을 하셔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면은 그 질문 자체가
선생님의 생각과 한계에 쌓여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요. 그죠? 그런 위험성을 다 자각을 합니다. 그런 위험성에 휩싸이지 않게끔 엄청나게 엄밀하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고 해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작두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찾아가거든요. 단지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업적들을 그렇게 싹 이렇게 그거 덮어 씌우기에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계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는 불가지론. 한계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나 느낌이나 오감이나 이런 그 어떤 작용 속에서는 그렇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선생님은 제 대답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위험성을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렇게 물리를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말은 정말 사유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전혀 너무 모르시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심지어 언어까지도 안 써요. 말도 안 써요. 말도 안 쓰고 표현도 안 해요. 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책에. 왜?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수식으로 관측 자료만 딱 내놔요.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면이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문제들을 접해왔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어떻게 문제로 삼아서 사람들이 고민해왔고 하는 것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우리가 논의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게 지금 폭발이 되어서 팽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아주 놀랍게도 0.4%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상들이에요. 그 0.4% 안에서 우리가 나머지 100%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아인슈타인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 건국을 하면서 건국위원회에서 그 최초의 대통령 수상이죠. 최초의 수상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누구를 추천했냐면 아인슈타인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주어서 최초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유태인 중에서 가장 유태인을 빛나게 만든 유태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거절을 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물리는 엄청난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업적들을 물리학적 업적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업적들을 만들었지만 두 번 실수를 해요. 모습, 자기 종교관 때문에 논쟁을 일으켜요. 첫 번째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해서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양보 안 해요. 자기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졌다라고 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복종 안 해요.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론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수를 넣어가지고 정상 우주를 만들었는데
한 13년 후에 허블이 발견해가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론들이 죽고 나서 다른 것들이 더 발견이 됐지만 그걸 발견하고 나서 발표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부인하고 윌슨 천문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정상우주는 틀렸다. 이렇게 그 우주상수는 폐기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토론할 때는 신은 주사위 노름을 안 한다 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신념에 찬 유태교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겪고 그 다음에 우주론에서 다시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조금 우주 종교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1954년 죽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철학자한테 보낸 편지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산물에 불과하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성서는 명예롭지만 꽤나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며 아무리 치밀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1931년 글에는 자신의 봐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심판을 해요. 나는 이런 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심판을 왜 해? 심판 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은 난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경험, 죽음을 경험해놓고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 유약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밝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나머지 이러한 생각들을 퍼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주론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원불멸한 우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신성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모델이라고 딱 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묘하죠. 팽창하면 그냥 팽창하지 가속을 해버려요. 그것도. 그리고 구성인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러이러한 관측 사실들만 알 뿐이에요. 우주의 본질이 어떻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모델도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그러면 자, 불교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불교 우주론의 전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려고 했냐면 어떤 모양이 있고 크기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걸 봐서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주 안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 생명체들이 어떤 사유를 하고 어떤 인식 차원이 있는가가 관심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렇게 전부 다 크게 무색계, 색계, 욕계 세 차원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9단계의 인식 차원의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를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거는 그 차원에서 이 생명들이 9차원에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태어난다. 키는 얼마나 되어 있다. 이 뒤에 있는데 없어요.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안 썼어요. 키가 어떻게 되어 있다. 수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나와 있어요. 키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수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고 뭘 먹고 산다. 이게 관심사예요. 이게 쭉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 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인식 차원은 9단계인데 이 단계는 어떤 사유의 인식에 묶여 있어서 2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전 단계에 무엇이 벗어나서 변해서 2단계에 있고 2단계에서는 무엇이 묶여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에 얽혀져 있고 해서 그런 걸 하나씩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인간은 어디 있느냐 해서 그 책에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기 그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면 9단계 차원이 있다 그랬죠. 9단계의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은 불교에서 어떻게 보냐 제일 낮은 차원에 있어요. 9단계 중에서 제일 고등교에 속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왜 인간을 비하시키는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 차원이에요. 인간 차원인데 이 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 차원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욕계에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신들이 살아요. 불교에는 신이 없느냐? 있어요. 천신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인간 위에 있는 이런 모든 생명체는 신이라고 해요. 신인데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안 봐요. 의식의 차원이 높을 뿐이다라는 거, 인간은. 그리고 의식의 차원이 높아서 능력이 뛰어나다 뿐이지. 그런 차이 뿐이지 얘들이 우주를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도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계는 그럼 뭘로 나눠져 있느냐? 이거는 고통의 순서로 나눠져 있어요. 지옥은 열과 더위와 추위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단계고요. 축생은 배가 고프고 춥고 이렇게 덥고 이런 걸 고통을 겪지만 배불러서 가끔은 고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행복이 반반 있어요. 반반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천상은 어떠냐면은 고통이 거의 없고 지극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욕계 중생들이 그럼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은 의식이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그 외계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이 의식 차원에 있는데 이 의식 차원에서 몸은 못 가잖아요. 몸은 다른 별로도 못 가잖아요. UFO 타고 어디 갈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앉은 자리에서 이 의식 차원에서 이 의식 차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원을 바꿔서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의 모든 의식 차원을 다 벗어나는 그런 의식 차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은하가 어디 있고 몇 개 있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생명체,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 차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왜 다른가? 그럼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불교 우주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키가 어떻게 되고 몸매가 어떻고 얼굴이 잘생기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걸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고 있고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불교는 그걸 알고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주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불교 우주관에서 은하가 몇 개 있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정보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현재 우주론에서 발견한 것들과 서로 매치를 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더